임신 중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면 여자아이의 사춘기가 일찍 올 수 있다 라는 연구 발표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팀의 연구라고 하는데요. 임신 중에 치약과 화장품, 비누 등에 함유된 특정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엄마가 출산한 여자아이는 사춘기가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빨라진다는 것은 초경을 일찍 시작하고 또 성장이 멈추게 되고 정신질환과 유방암, 난소암 등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 지금까지 뉴스에 보도되어 왔던 좀 안 좋은 결과를 연상하게 하죠.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임산부가 이런 뉴스를 듣는다면 아무리 푸석해도 민낯으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차분히 기사를 읽어보면요. 이 논문은 임산부와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사춘기 시절까지 추적한 대충 어림 잡아도 15년은 되는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당시 산모의 상태에 대한 통제는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당시 화장품과 현재 화장품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네요. 또 문제가 있는 화학물질들은 화장품뿐이 아니라 비누, 치약 등에도 쓰였고 2017년이 되어서야 금지된 물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사용한 화장품에 담긴 화학물질들이 사춘기를 앞당겼는지, 아니면 사춘기 현상이 빨리 나타난 아이들이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을 일찍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즉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연구진이 말했다는데요. 자칫 화장하고 기분 전환하러 나선 임산부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기사, 제목은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공수처 법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역사의 민폐, 좀비, 비호감, 발언 강도가 굉장히 셌는데요. 더불어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불출마도 요구를 했는데 들으셨다시피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불출마 선언 사흘째인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떨지 김세연 의원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네, 모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3선이신데 어떻게 혼자 내린 결심이신가요? 네, 사안의 성격상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네. 불출마 선언 이후에 바른미래당 측에서 격려 전화가 좀 있었다 얘기도 있고, 또 보면 원외에서는 지지 발언도 좀 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혹시 그런 격려 전화 이런 건 없었나요? 격려 전화 주시는 경우 있었고요. 근데 네, 제가 상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먼저 못 드렸던 의원님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이런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전화를 드린 분들도 몇몇 있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의원님들께서 전화를 주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혹시 연락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직은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김세연 의원님이 좀 굉장히 신사적인 이미지거든요. 점잖으시고. 근데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강도가 셌어요. 존재 자체가 민폐다, 좀비.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원고를 제가 직접 썼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 정말로 크게 결심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원고를 쓰고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거군요. 네,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될 때 총선과 대선 결과가 거의 눈에 보이듯이 상황들이 지금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좀 누군가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서 당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 가지고는 얼마나 절박하게 제가 생각하는지가 표현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몇몇 분들에게 많이 상처를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절박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수위가 높은 발언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진단을 제가 회견 과정에서 했습니다만 네. 감수성의 부족 그리고 따라서 공감 능력의 부족 이어지는 소통 능력의 부족 이 부분 때문에 네.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환경 변화가 있고 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내부로 전하려고 해도 이 부분들이 다 걸러지거나 막혀서 제대로 의사 결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측면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계세요. 당의 싱크탱크인데 지금 네. 인터뷰하신 것들을 보면은 여론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요새 이제 여론조사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현재 한국당의 위상이라든지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여론조사를 통해 봤을 때? 네, 저희 자체 정기조사는 네. 외부에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공표되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아주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흐름과 그런 수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는 사실 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봤을 때 당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혼자 데이터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네. 주시는데 이제 지도부에 보고가 되고 있고 네. 이렇게 공표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공개로 하는 그런 제약사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도부에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네. 다른 기관들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폭넓게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꼭 필요한 때 현안 조사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여론의 추이를 판단하는 것은 네. 공개되어 있는 다른 이 데이터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한 20대 젊은 층이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30대, 40대에 워낙에 또 더불어민주당 지층이 많은 두터운 계층이고,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반 현상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잘 흡수를 못하는 게 아니냐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타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하다 보면은 해석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네. 30대, 40대가 상당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20대는 오히려 한 50대와 원인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패턴이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서 20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30대, 40대보다는 상당히 낮은 네. 영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높은 지지를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조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당 자체의 이런 판단 기능 또 이런 여론에 대한 어떤 유연한 수용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좀 개선이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의 거취를 걸고 이번에 이런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목소리가 좀 기운이 많이 없으셔서 혹시 많이 아닙니다. 시달리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들기는 하는데, 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불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럴 생각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은 하셨어요?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네. 전원 불출마와 당 해체를 제안을 드린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그 제안을 수용하느냐 여부는 각자의 판단의 몫이고 자기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네. 그것을 강요하거나 압박하거나 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거취를 걸고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밝힌 거고요. 네.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것을 보았는데, 뭐 저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거부를 하셨다 이렇게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각에서 좀 아픈 소리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탈당을 했다가 이승민 의원을 도우셨잖아요. 지난 대선에서는. 그리고 다시 복당을 했기 때문에 또 당에 있는 또 영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뭐 굉장히 심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사안을 보는 관점이나 인식이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실의 진단과 처방에서 그 인식의 차이가 반영되다 보니까 서로를 이제 다른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더 깊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리 잡고 있는 보수정당의 스펙트럼이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왜소화되어서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중도로 최대한 확장을 해서 국민통합정당의 지위를 다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관심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저한테 대해서 지적이나 비판을 하신 거라면은 저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제가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한 표현이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은 처음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표현이 거칠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총선이나 대선을 대비해서는 좀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이게 굉장히 또 말씀도 굉장히 세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또 논란도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의 어떤 자유한국당을 위한 충정 이런 게 충분히 좀 반영이 되려면 당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용기 있는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당을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은 찻잔 속에 태풍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오늘 4월째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 나의 목소리 하나로 그치면서 이게 좀 우려가 되시는지 어떠신가요? 네, 역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또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현역 의원 중에서도 제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시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원외에 계시더라도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비중 있는 분들이 또 같은 입장을 피력해 주신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은 지금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대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 다만 표시를 하는데 의사 표시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뭐 이야기 들리는 것 중에서는 저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성명이 나오려고 하다가 동참하시는 의원들 숫자가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네. 추진되다가 좀 보류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닉네임을 읽어드리기 가까이는 무식한 식성 빼빼 아줌씨라고 하시는 분이 멋있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이건영님께서는 정작 그만둬야 할 사람들은 버티고 있어야 할 분이 나가시네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시네요. 이러면 네, 저희 청취자 중에서 불출마 선언하고 황교안 대표하고는 뭐 따로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아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군요. 지금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하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뭐 보수 통합 현재로서 보기 별로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난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네. 계기가 된 것은 보수 통합의 성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회생의 실마리가 잡힐 수도 있겠다. 어떤 활력을 다시 한번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보수 통합의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의식과 처방의 대상이 보수 통합의 전제를 두거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유한국당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할 때 사실상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 전원 불출마와 당의 해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다소 강해 보일 수도 있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보수 통합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첫 단추, 두 번째 단추가 꿰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청선 때까지는 계속 수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호택 의원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총선을 안 나가는데 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데 코미디다. 또 염치가 있냐 물러나야 한다 조금 심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진정성 있으면 백의종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장님은 이미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었고요. 네네. 그리고 자기 총선을 치르는 사람보다는 총선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연구원 업무에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견을 같이 하긴 좀 어렵고요. 제가 정호택 대표님 평소에 존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런 질타를 해주신 점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연구원장직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수도권의 2030 세대 또 중도층에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아젠다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수정당에서 외연 확장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관성 가지고 좀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과의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지금은 정당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좀 공정성을 담보한 직무 수행을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만약 결정을 하면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긴 하는 거죠, 사실은.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의원님 본인의 의지는 끝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응원 문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멋진 분이 있으셨다. 한국당에 그런 문자도 있고요. 네. 큰 결심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또 끝까지 연구원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범죄의 현장 속으로 문제적 사건 시간입니다. 11월 19일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체벌이라는 이름 아래 학대당하는 아동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 그리고 예방법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이야기를 우리 해봤었는데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일어났습니다.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었어요. 네, 좀 사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건 발생은 14일입니다. 네. 김포에 있는 데서 그리고 사건 관련된 사람은 그 죽은 아이의 네. 그러니까 어머니 23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네네. 22살. 그리고 이 둘의 뭐 동거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 둘이 더 있고 그러니까 총 4명. 4명인 네네. 거고요. 죽은 아이는 3살 정도 되고요. 네. 그럼 역산해 보면 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미성년이었을 그러네요. 때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4살 아이가 더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가족 형태가 사실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네요. 어쨌든 14일부터 글쎄 오전부터 오후 저녁까지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그 폭행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사망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집, 그러니까 네. 이 김포의 집은 지인의 집이고 네. 자신의 집은 인천에 있었나 봅니다. 네, 네. 인천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마치 그 사고인 양 위장한 후에 119 신고한 것이 14일 10시, 밤 10시, 네. 11시쯤 되는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성 2명 그리고 남성 2명이 네, 성인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아이가 2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3살짜리 지금 숨진 아이가 있고 4살짜리 아이가 하나 더 있었고 네. 근데 이 여성이 그러니까 친모가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고를 했었던 다른 여성 1명 이 여성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남성 2명도 마찬가지로 폭행에 가담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성인 4명이 아이 하나의 죽음에 당연히 적어도 방관했을 가능성은 그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팩트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추기고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자백도 그러니까 이 둘은 관여했다라는 네.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 2명은 관여를 예, 했다. 예, 예, 그리고 예. 남성 2명은 아직은 뭐 자백은 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신 거죠. 와, 이게 보니까 저도 처음에 뉴스를 이렇게 읽었을 때 보니까 뭐 옷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서 옷걸이로 때렸나 했더니 옷걸이를 거는 그 봉 있잖아요. 장 안에. 그걸로 때렸다는 거예요. 빗자루. 그래서 마구 때렸다. 그래서 결국에 숨지게 한 3살짜리 아이를. 근데 보통 이런 경우면은 한 번 이렇게 학대를 해갖고 숨지는 경우보다는 지속적인 학대였다는 그런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지속적인 학대가 네.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실 부모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조계에는 네. 살인죄를 잘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부모가 설마 아이를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겠느냐라는 의도 때문에 사실상 잘 적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특례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네. 그 특례법의 이름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네네. 그래서 학대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사망했다. 이걸 아동학대 치사라고 하는데 네. 그 치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 같은 경우겠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대한민국이 사형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거의 집행 안 된다고 보면 사실 살인죄와 유사한 정도의 형량은 저희들이 확보는 해놓았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네. 만약에 그 아이가 지금같이 사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불구나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이요? 예, 3년 이상이면 너무 30년까지. 낮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3년 이상? 3년이 낮기 때문에 이게 네. 미니멈 개런티가 3년이고 3년부터 30년까지 네. 그러니까 최장 30년까지의 형량이 확보되는 것이고 상습으로 만약에 이런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2분의 1 가중한다. 요 정도까지는 저희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거남들 아직까지 자백을 안 했고 뭐 증거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 방치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황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안 되나요? 이제 이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네. 드러나야 되겠지만 지금 궁금해갖고 제가 지금 막 드러나는
팩트만 네. 가지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드러난 팩트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면 그 동거남들이 참고인으로 왔을 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이가 사망했는 이유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사망하게 되었다. 즉 학대로 인한 치사가 아니라 단순 실족사로 이야기하고 그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범인 은닉죄 는 그렇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남성 둘이가 그 여성 둘이가 같이 폭행하는 현장, 즉 학대하는 현장에게 공동 가공의 사실이 있으면 행동과 의사를 합치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수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경찰 단계에서 정말로 세심하게 잘 살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보통의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좀 거스리실 분도 계시겠지만 남성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특정한 행위로서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는 그런 심리적 조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거남 둘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엄마와 아이의 지인이 아이를 폭행하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건 법적으로 처벌하는 영역이 아니고 주요한 동기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친모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뭐 훈육을 했다. 훈육을 하고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뭐 체벌 자체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까닭에서는 이게 이제 보통은 훈육이다 체벌이다 하고서 학대로 보통 이어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게 심해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건 변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말하자면은 경찰 조사 받을 때 아니면 뭐 할 때 그럼 내가 진짜 쥐고 싶어 때렸다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에 그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었다. 당연히 3살짜리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도망가고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이 어머니는 왜 하느냐? 그건 핑계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걸 감안해서 경찰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이게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인데 함께 살던 집에서 불이 났는데 자기들은 다 피했는데 애는 놔두고 거기다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단정을 하기는 아직 힘듭니다만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3살짜리 4살짜리가 있었고 인덕션에 불이 날 정도라고 하면은 물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사실 인덕션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많이들 쓰죠 인덕션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지금을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역추정해서 당시에 이제 조사 기록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와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막 흥분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주변에서 뭐 정말로 고맙게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남의 가정사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아이를 훈육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있다면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아동 범죄에 대한 처리 특례법에 관련되면 사실 아동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지만 친모, 친부가 아동에 대한 학대의 건수가 계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가 신고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계되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신고하게끔 의무를 부여를 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동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9 구급대원 의료인 등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아동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서 보고서 신고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네. 부분인데 이게 신고 의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역이나 즉 형벌을 준다는 것은 또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태료 그래서 처분.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종사자들이 의무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비율은 한 30%밖에 안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아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네.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흥분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위 분들이 내 아이와 같다는 생각으로 혹시 옆집에서 좀 아이가 우는 목소리가 있다든가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좀 얼굴에 멍이 있다든가 걷는 모습이 좀 다르다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고해 주시면 신고한다고 절대로 저희 국가기관에서 번거롭게 안 할 테니까요. 네네. 꼭 좀 신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신고율이 높은 사람들이 마트집 아주머니. 그러니까 배달하는 이런 어떤 분들,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네네. 실제로 이분들은 신고 의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훨씬 더 신고 의무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하는 것에 그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친모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애를 어린이집에다가 월요일날 맡겨두고 금요일날 데려갔다. 이거는 아동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방임한 거니까.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되는 이게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게 18, 19쯤에 낳았을 거 네네.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가족 형태를 왜 지금 이 용의자들의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놔뒀는지 지금 이 상황이 사실 한번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죽은 아이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왜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는가? 네네. 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 조사가 그렇죠.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출팸의 일종인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형태의 것에서 파생된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심각한 다른 범죄 유형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모호하지만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걸 경찰은 아마 수사가 더 진행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신고가 되잖아요. 아동학대로.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이 집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무조건 맡겨지고 부모랑 격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국민들께서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법은 바꾸기는 바꾸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와 1차 격리는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 처분에 분명히 아이와 격리는 시키는데 그 아이가 보호시설로 갈 때에는 네. 아이의 의사를 묻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는 부모 아무리 자기를 때렸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이 있는 아이는 그 집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거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강조하는데 네. 민과 관이 협동해서 아이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저희들은 확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그 장소가 제2의 가정과 동일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지 사실 보호시설이라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관계기관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예산이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실제로 행위자는 이제 보건복지부 영역이나 이 영역인데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마다 다르고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오히려 없어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고 오히려 거꾸로 서울 같은 데는 예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도 위험한 아이들이 많지만은 불균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한번 뭐 다시 가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갖고 다시 부모로 돌아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학대를 받고 정말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게 경우가. 재학대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갖고 아, 그렇군요.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외국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무조건 떼어놓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아무리 반성을 해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주 문제적인 인물로 위험 인물로 찍어 놓는 거죠. 확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주 극단적이지만은 부모를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합니다. 네. 네. 학대 그 폭력이 행사되는 거를 바로 그 아동복지국의 공무원이 보게 되면은 그런 준사법권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사실은 많이 억제가 되죠. 물론 네. 그것이 만능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그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해법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동 학대가 일어났을 때 종래에 가지고 있던 관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을 좀 버리시고 네. 보호라는 것은 관심과 배려거든요.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를 저버리는 순간 거기서는 친권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말 지금까지 말씀했다시피 정확한 격리를 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보호 처분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냥 네네. 격리시키거나 전화하지 말거나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게 다기 때문에 그것도 1년이면 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강조 네. 좀 이제 강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같이 함께 아동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런 걸 주로 담당하는데 네네. 이분들이 이렇게 접근권이 많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행패를 부리는 이 부모들. 그럼 이 접근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찰을 동반해야 되는데 경찰은 또 자기 일에 바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된 게 준사법권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어떤 억지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못하는 그러니까 좀 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사실 걸려 있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전부 다 흥분해갖고 지금 방송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근데 오늘이 11월 19일이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 학대가 의심이 된다 하면은 112로 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 패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 IT계의 거대 공룡들이 만났습니다. 바로 한국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죠. 라인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검색 포털 업체인 야후가 경영 통합을 약속했는데요. 이용자만 1억 명이 넘는 아시아 최대 플랫폼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봬요. 아, 그러니까요. 자주 네. 좀 불러주세요. 네, 원래 이쪽이라면서요. 원래 제 분야가 IT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IT라고 하셔갖고.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네네. 원래 DNA는 I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워낙 요즘에 융합이 많이 되니까. 다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하고 야후 네. 재팬이 결합이 됐다. 네, 일단은 네. 두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세운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회사? Z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라인하고 야후 재팬 네. 두 개가 합쳐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라인 뒤에 네이버가 있고 네. 그리고 야후 재팬 뒤에 소프트뱅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두 회사의 합쳐지는 걸 또 확대를 해서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향후에는 네. 더 뭐 이렇게 같이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이버 소프트뱅크가 아니더라도 네. 라인하고 그 야후 재팬만 해도 이미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회사만 합쳐져도 뭐 1억 명이 넘는 네.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라인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물론 네. 쓰긴 써도 근데 일본에서는 뭐 거의 다 쓴다면서요. 8천 명? 네. 우리로 8천만 치면은 명. 우리가 이제 네. 그 소위 말해서 모바일 메신저 할 때 카톡해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라인 시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라인 시대로 네, 라인 라인해 라인 시대로 뭐 이런 식의 이 말이 드라마에서 나올 정도로 드라마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예전에 이제 좀 메신저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일본에서 2011년에 네. 소위 말하는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전화가 먹통이 되니까 소위 그때 초창기였던 트위터 같은 서비스가 많이 썼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원래 일본에 네이버가 진출을 해서 계속 좀 사업을 좀 소위 말해서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기회를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만들면 잘 되겠다. 네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네이버 재팬에서 나온 게 라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코리아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네. 일본에 진출해 있는 네이버긴 하죠. 어쨌든 네. 네이버에서 만든 게 라인이고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소위 스마트폰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일본에서는 이제 폴더폰 혹은 피처폰이라고 불리는 정말요?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라인 메신저의 특징은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신저를 다 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기들을 품을 수 있고 PC까지 되니까 네네.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카톡처럼 라인도 이제 일종의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를 잡았고 심지어 뭐 몇 개의 당들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뭐 예를 들면 입헌민주당 자유민주당 이런 데들이 오히려 라인에 계정 만들고 홍보실에서도 활용하는 그러니까 거의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카카오톡 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라인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이름도 네이버 재팬에서 아예 라인 코퍼레이션스로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그만큼이나 라인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강하고요. 네. 또 이제 반대로 그럼 야후 재팬하니까 또 야후 하면 또 우리 옛날에 야후 미국 생각나는데요. 그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럼 이건 도대체 일본하고 뭐 소프트뱅크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그 야후 재팬은요 그 이름만 야후지 네. 안에는 그냥 다 소프트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야후 재팬의 지분을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좀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야후가 계속 흔들흔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 지분을 더 샀었고요. 그 다음에 야후가 아예 이제 다른 회사로 판매가 될 때 네. 나머지 지분을 일종의 소각처럼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야후 재팬은 야후와 상관없는 그냥 소프트뱅크의 것이고요. 근데 그 규모가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네이버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수준의 회사와 우리나라 카카오 수준의 회사가 합쳐졌으니까 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포털까지 모두 다 이제 점유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네. 소프트뱅크가 원래 통신 회사를 하다 보니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SK텔레콤이나 KT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합쳐진 이 정도의 그림이라고 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얘네는 뭐 어느 수준까지 커질까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합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구글을 이기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진짜인가요? 뭐 구글도 이기겠다고 했지만 이제 제일 가까운데 중국이 있겠죠. 중국. 뭐 바이두나 뭐 이런 데들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좀 한번 잡아보겠다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두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니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원하는 바가 잘 맞아 떨어졌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말씀드렸던 야후 재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사용자는 많은데 네. 소위 10대, 20대나 아니면 새로운 층들, 그리고 아니면 또 새로운 기기나 새로운 컨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마치 이제 우리나라 포털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포털들도 30, 40대가 많이 쓰지만 맞아요. 이제 젊은 층들이 좀 쓰는 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저희 애도 네. 안 봐요. 네. 저 N 그거 안 봐요. 네, 그렇죠. 이제 초록창 안 보고 그냥 너튜브로 딱 하더라고요. 네,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라인이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자사 자체가 워낙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전체 매출 규모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야후가 크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인공지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회사가 지금 겹쳐서 경쟁하는 분야가 일본에서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간편 결제 부분이에요. 아, 간편 결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뭐 제로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페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라인 쪽에서 만드는 라인페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그 야후 측에서 만드는 페이 경쟁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서로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자기네 거를 많이 쓰게 하려고 네. 마케팅 경쟁이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출혈이구나. 네, 그게. 수천억의 출혈 경쟁이 있는 네. 상황에서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경쟁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향후 그림 역시도 원래 이제 야후에서도 이제 쇼핑 쪽을 좀 진출하고 싶었는데
컸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해외로 나가서 전 세계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인이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많이 쓰지만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동남아에서요. 네, 그러니까는 뭐 태국, 대만, 뭐 동남아 이용자 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8,600만 명이에요. 거의 2억이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을 넘어서서 이번에 합쳐지는 거는 거의 그냥 라인의 일본 사업부뿐만 아니라 모든 라인과 그리고 이제 야후 재팬이 합쳐지는 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동남아 쪽까지 이 시장을 확대시키려는 이런 그림들까지 좀 같이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신저하고 포털만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그렇죠.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쇼핑이나 페이 뭐 이런 네, 거. 페이, 네. 구글이 사실 뭐 그런 거 요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야후 재팬 입장에서는 라인이 워낙에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거를 타고서는 또 동남아까지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시아는 네. 우리가 잡겠다라는 뜻 같아 그렇죠.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잡을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후의 이름을 빌려 쓰다 보니까 네네네. 정확하게는 소프트뱅크가 나갔는데 사람들이 야후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제트홀딩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겠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네. 이제 그 합쳐지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얘기가 우리 IT에도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쪽은 잘 뉴스를 많이 안 봐갖고. 네, 제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IT계에서 저는 가장 좀 상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10월 28일쯤에요. 카카오랑 SK가 서로가 SKT. 이제 소위 피를 섞었다고 표현하는 지분 교환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무섭네요. 중요해요. 지피를 섞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만큼 정말 형제인 것처럼 엄청 끈끈한 관계가 지분 뭔가 교환이거든요. 도원결의 같은 느낌도 거의 그 들고 막, 느낌입니다. 예. 근데 그 느낌인 게 전 대단하다고 보는 게 SKT 입장에서는 되게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SKT가 과거에 소위 네이트온 같은 메신저 서비스 네네. 그것만 잘했어도 카카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정책적인 것들 결정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카카오가 컸는데 그 입장에서 지금 두 개를 봤더니 두 회사가 겹치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택시부터 시작해서 뭐 내비게이션, 뭐 커머스, 뭐 음악 서비스 등등.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두 회사가 정말 겹치는 분야가 많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도 고민을 한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출혈 경쟁할 거냐, 네. 아니면 이게 우리가 좀 손잡고 싸울 건 싸우고 같이 할 건 같이 하고 연구할 건 같이 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두 어떤 말씀하신 정말 도원결의와 같은 네,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었던 게 과연 네이버는 어떻게 될까? 왜냐면 이 두 회사를 합치면 서비스 규모로 이 그 소위 말해서 회원 수를 합치게 되면 네이버보다 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는 네이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었는데 네이버는 더 크게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절로 갔네요. 네, 글로벌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건 있을 것 사실 같아요. 그거잖아요. 잘 될까? 맞아요. 잘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두 회사 다 갑자기 목소리 걱정이에요. 작아졌어 지금. 이 회사가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 카카오, SKT도 그렇고 네. 네이버, 그러니까 라인하고 그다음에 야후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두 회사가 어디든 그렇잖아요. 회사라는 게 합쳐지면 두 회사의 문화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리더십을 선점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겹치는 분야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SKT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하는 건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분야가 협력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라인하고 야후 같은 경우는 두 회사의 겹치는 서비스들도 없앨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완전히 거다. 통합한다는 네, 거군요. 완전히 통합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인이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창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소위 약간 오타쿠스럽기도 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야후 재팬은 전통적인 통신 그리고 포털 소위 딱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테슬라와 GM이 합쳐지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과연 잘 합쳐질까?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전체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네네. 독과점 이슈도 이제 걸리게 되는 부분이 그렇겠군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넘어갈 산들이 좀 많긴 한데 네. 그럼에도 만약에 잘 되면 좀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은 이거예요. 소프트뱅크 요새 말 많잖아요. 네. 위워크도 그렇고 그렇죠. 돈은 많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IR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손해봤습니다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엔 분명히 백이 엄청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 비전 펀드 규모가요 51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움직이는 우리 사람이다 1년 보니까 예산인데요, 대한민국? 네, 그만큼 움직이는 사람이 뭐 1조 2조 깎인다고 네.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소프트뱅크의 가장 큰 먹거리 중에 하나가 네. 재미있게도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요? 네, 알리바바 지분의 30% 이상을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은 가는 거죠. 알리바바가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네, 그렇죠. 뭐 지분을 보면 미국도 많고요. 여러 가지 지분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요. 오히려 이번 합병을 라인은 지금 현재 매출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돈적인 문제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오히려 이런 금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뱅크에게 같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소프트뱅크는 여전히 자원은 풍부합니다. 네, 제가 괜히 걱정을 했네요.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과 소프트뱅크 걱정이었다. 대기업 걱정 뭐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네. SNS 상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옛날에 했던 질문. 그렇죠. 네, 어떤 반응? 일단은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지금은 그래도 네이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네이버 재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색깔이 컸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그 규모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에 약간 흡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쉽네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분위기에 일본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위기감을 느낄 때 시너지가 잘 났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일 큰 걱정은 정말 잘 합쳐질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본인의 전문 분야라서 그런지 아주 너무 그냥 신났나요? 굉장히 신나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평소에도 워낙에 신나셨지만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이즈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야후재팬 그리고 라인 합병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